진아, 아버지, 연기 그만하세요. 평생 돈만 주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빌터리가 됐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진아, 아버지, 연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려주실 거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아끼는 거예요? 형님, 저도 지분 20%는 받아야죠. 피는 못 속인다면서요? 아버님, 케이크 자르시기 전에 이것부터 좀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호텔 그랜드 볼룸의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고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원탁마다 기업인, 정치인, 사회 명사들이 빼곡히 앉아 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황금유통 이만섭 회장 칠순 기념 만찬이라는 금박 글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축하의 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이만섭 회장의 눈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앞에서 펼쳐진 광경 때문입니다. 케이크 앞에 나란히 선 자식들. 그들의 손에는 생일 선물 대신 각종 서류와 계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첫째 아들 진구가 내민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서입니다. 막내딸의 손에는 강남 신축 아파트 증여 요청서가 쥐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손자마저 유학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짜리 수표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만섭 회장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홀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50여 년간 맨손으로 황금유통이라는 제국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하객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핏줄들은 아버지의 칠순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을 챙기러 왔을 뿐입니다. 만섭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하객들을 훑습니다. 저 구석의 정치인은 지난달 청탁을 넣었다가 거절당한 인물입니다. 저쪽의 대기업 회장은 황금유통의 물류망을 노리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들 속에 숨겨진 계산기가 만섭의 눈에는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평생을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살아온 그입니다. 첫째 아들 진구가 능숙하게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읊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마치 잘 짜인 대본처럼 공허하게 들립니다. 진구의 아내 미영은 무대 아래에서 명품 드레스 자락을 가다듬으며 연신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누가 자신의 드레스를 알아봐 주느냐, 누가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입니다. 붉은 액체가 입술에 닿는 순간 그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30년 전 허름한 시장 좌판에서 과일을 팔던 시절. 그때 그의 곁에는 이제 고인이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 마음이에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거래처와는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신뢰가 황금유통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 진호가 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만섭 회장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진호의 아내 연희가 명절마다 찾아와 안부를 전해주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진구는 동생의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맡았던 사업 지분을 자기 앞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만섭 회장은 그때 처음으로 자식의 눈에서 아버지가 아닌 재산만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읽었습니다. 연애가 절정에 이릅니다. 대형 케이크가 등장하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만섭 회장은 의례적으로 촛불을 끄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크 위에 칠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마치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화려함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축하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욕망의 전시장이 아닌가?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만섭 회장과 눈이 마주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노인입니다. 그는 만섭의 고향 친구로 어린 시절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보릿고개를 넘겼던 중마고우입니다. 지금도 고향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는 오늘 유일하게 진심으로 만섭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입니다. 박노인의 눈빛에서 만섭 회장은 무언의 걱정을 읽어냅니다. 연회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만섭 회장은 홀로 텅 빈 연회장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룬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불빛들은 어째서인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진구가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투자 확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압박이 이어집니다. 만섭 회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진구가 떠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옵니다. 만섭 회장의 손가락이 천천히 서류를 구깁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수십 년간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지켜온 신념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결심합니다. 이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겠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지 아니면 단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는지를.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박노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만섭아, 오늘 자네 눈빛이 심상치 않더구먼. 괜찮나? 만섭 회장은 한참을 화면을 응시하다가 짧은 답장을 보냅니다. 노인아, 내일 만나자. 상의할 것이 있다. 밤이 깊어가고 호텔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만섭 회장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그의 뒤로 아까까지 화려했던 연회장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터진 풍선들, 구겨진 냅킨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축하합니다 리본.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의 허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홀을 빠져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그의 마지막 시험을 위한 서막이 오늘 밤 올랐습니다. 이틀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찻집입니다. 봄볕이 창문 사이로 비껴 들어오고 오래된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잔잔히 공간을 채웁니다. 구석 자리에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만섭 회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제 문자를 보냈던 박노인입니다. 만섭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엽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박노인은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습니다. 칠순 연회에서 있었던 일들, 자식들의 태도, 그리고 평생을 걸쳐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탈함. 만섭의 이야기는 한참이나 이어집니다. 박노인이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합니다. 자네, 그래서 어쩔 셈인가? 만섭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는 며칠간 구상해온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회사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전 재산이 압류 위기에 처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들 앞에 나타나겠다고 말합니다. 박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가 아는 이만섭은 평생 정직과 신용으로 사업을 일궈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거짓 연극을 벌이겠다니? 박노인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지만 만섭 회장은 단호합니다. 사람 속을 알 길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과 동시에 사업가로서의 냉정함이 묻어납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만섭 회장은 황금유통의 법률 고문에게 비밀리에 연락합니다. 수십 년간 회사의 법적 문제를 도맡아온 그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입니다. 만섭 회장은 그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법률 고문 역시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지만 회장의 진심을 느끼고 결국 수락합니다. 일주일 후 경제 뉴스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등장합니다. 황금유통, 해외 거래처와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피소. 기사에는 황금유통이 수년간 은폐해온 부실 거래가 드러났으며 이 회장 개인 자산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황금유통의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만섭 회장과 소수의 측근만이 아는 연극입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만섭 회장의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화들은 아버지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진구는 아버지 재산과 제 사업은 분리되어 있죠. 저한테까지 불똥 튀는 건 아니겠죠? 라며 자신의 처지만을 걱정합니다. 막내딸은 강남 아파트 증여 아직 등기 안 됐잖아요?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라며 조급해합니다. 만섭 회장은 모든 전화에 힘없는 목소리로 응대합니다. 마치 진짜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연기합니다. 그의 연기가 얼마나 사실적이었던지 황금유통의 직원들조차 회장이 밤마다 병원에 실려간다는 소문을 믿을 정도입니다. 박노인은 이 연극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는 만섭 회장이 머무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오가며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만섭 회장은 CCTV로 회사 로비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오갑니다. 그 와중에 첫째 아들 진구가 황급히 회사를 찾아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아버지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서류를 챙기기 위함입니다. 만섭 회장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애들 잘 보살펴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재산뿐 아니라 마음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다. 연극의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만섭 회장은 자산 보전을 위해 해외로 피신해야 한다는 소문을 흘립니다. 실제로 그는 호텔을 빠져나와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노인이 원룸에 생필품을 가져다 놓습니다. 허름한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낡은 냉장고가 전부인 공간입니다. 만섭 회장은 평생 호화로운 삶에 익숙했지만 이 좁은 방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온갖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에서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막내 며느리 연희의 존재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뉴스를 접하고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거나 자기 재산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만섭 회장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녀 역시 다른 자식들처럼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만섭 회장은 결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첫째 아들 진구의 집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초라한 모습으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자식들이 정말로 냉대한다면 만섭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섭 회장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상처받을 각오는 하고 있네. 하지만 진실을 모르고 눈 감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만섭 회장은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의 평생의 도박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험이. 과연 자식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두렵기도,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기대되기도 합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떠오릅니다. 만섭 회장은 오래전 아내와 함께 보았던 밤하늘을 떠올립니다. 그때 아내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일 그는 자식들에게서 그 별 같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립니다. 가을비 특유의 스산함이 서울 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낡은 우산 하나를 든 노인이 고급 주택가 골목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해진 운동화, 며칠은 빗질하지 않은 듯한 흰 머리카락. 그가 이만섭 회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섭 회장은 첫째 아들 진구의 집 앞에 섭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넓은 정원, 외제차 2대가 주차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사줄 때 만섭 회장은 진구에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잘 꾸려라. 그때 진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감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시험받게 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의 정적 후에 인터폰에서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구세요? 만섭 회장이 자신이라고 밝히자 짧은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지만 그 앞에 선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미영의 시선이 시아버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불쾌함이 가득합니다. 만섭 회장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미영이 몸으로 문을 막아섭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몸짓입니다. 진구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표정 역시 굳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닌 당혹감이 묻어납니다. 만섭 회장은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호텔에서도 쫓겨났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부부의 눈빛이 재빨리 교환됩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만섭 회장은 놓치지 않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님,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아버님 회사 일 때문에 진구 사업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녀의 말에는 걱정이 아닌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진구가 아내의 말에 힘을 보탭니다. 아버지, 일단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좀. 그는 말을 흐리며 시선을 피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섭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미영의 다음 말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버님 때문에 저희 집까지 압류 들어오면 어떡해요? 솔직히 저희한테까지 피해 주시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이 순간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만섭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해서입니다. 수십 년간 품어온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연극이라고,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막상 직접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아픔입니다. 친구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죠.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철문이 닫힙니다. 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집니다. 만섭 회장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을 타고 떨어지며 발끝을 적십니다. 그가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올 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것을 느낍니다. 며느리 미영입니다. 그녀는 커튼 사이로 시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커튼을 닫습니다. 마치 성가신 손님이 떠난 것을 확인하듯이 만섭 회장은 비를 맞으며 걷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온통 비에 젖어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온갖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때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던 아들의 환한 얼굴,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저녁 노을이 비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박노인입니다. 만섭아, 어떻게 됐나? 만섭 회장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어쩔 텐가? 다른 집도 가볼 건가? 만섭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비록 전화 너머이지만 박노인은 친구의 반응을 느낍니다. 만섭은 지금 더 이상의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만섭 회장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 저 연희예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뉴스 보고 연락드리려 했는데 전화가 안 되셔서. 막내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입니다. 만섭 회장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그의 눈에 생기가 돕니다. 연희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님, 비도 오는데 어디 계세요? 갈 데 없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른 자식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는 가까스로 대답합니다. 연희가 사는 곳의 주소를 묻습니다. 연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전화를 끊고 만섭 회장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연희의 집입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연희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입니다. 만섭 회장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가쁜 숨을 내쉽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습한 냄새와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그의 귀에 닿습니다. 이곳이 그의 막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옥탑방 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연희가 문을 열고 만섭 회장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시아버지에 대한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으셨죠? 그 한마디에 만섭 회장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첫째 집에서 받았던 냉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따뜻함입니다. 연희는 허둥지둥 시아버지를 안으로 모시며 젖은 옷을 걱정합니다. 옥탑방은 좁습니다. 원룸 형태의 공간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접이식 침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막내 아들 진호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그제야 기억합니다. 연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날 때 아이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연희가 재빨리 보리밥을 준비합니다. 흰 쌀밥이 아닌 보리밥입니다. 그녀의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정성스럽습니다. 직접 만든 깍두기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조그만 생선구이 한 토막. 만섭 회장은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며느리에게 무관심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연신 권합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그녀의 말투에는 어색함이 없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만섭 회장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보리밥 특유의 거친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생 고급 요리만 먹어왔던 그인데 이 소박한 밥상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니,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이 밥상을 차려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희는 시아버지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겠다고 말합니다. 만섭 회장은 완강히 거절하지만 연희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고 만섭 회장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연희는 왜 자신을 받아준 것일까? 그녀 역시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일까?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만섭 회장이 눈을 뜨자 연희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시아버지에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한 된장국과 달걀 부침이 올라옵니다. 식사 중에 만섭 회장은 연희의 생활에 대해 물어봅니다. 연희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황금유통에서 받았던 유가족 지원금으로 한동안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곧 바닥이 났고 지금은 동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딸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는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첫째 진구 부부에게는 수십억짜리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면서 정작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연희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연희는 시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당황합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만섭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엽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옵니다. 연희의 딸 수아입니다. 아이는 낯선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하지만 엄마가 수아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고 하자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만섭 회장은 처음으로 손녀를 제대로 마주합니다. 진호의 눈을 닮은 맑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연희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이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연희는 처음에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만섭 회장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수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 유통의 회장이었던 노인은 동네 시장의 반찬 가게 점원이 됩니다. 시장에서의 첫날, 만섭 회장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법, 물건을 포장하는 법,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법,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배워나갑니다. 연희가 옆에서 조금씩 알려주고 그는 열심히 따라합니다. 50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일꾼일 뿐입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연희가 말합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혼자일 때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만섭 회장은 오히려 고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옥탑방에 돌아와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별은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이 소박한 삶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연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 팔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깍두기, 무나물, 오이, 소박이, 잡채. 4가지가 이 가게의 주력 상품입니다. 연희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6년간의 경험이 그녀를 숙련된 장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섭 회장은 연희가 일어나는 소리에 함께 잠을 깹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연희 옆에 섭니다. 나도 도와주겠네. 연희는 처음에는 사양하지만 만섭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물을 깎고 팔을 다듬고 양념장을 젓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둘은 말없이 일합니다. 칼질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만섭 회장은 이런 시간이 오랜만입니다. 50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던 시절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좁은 천막 아래에서 손님을 불러 모으던 아내의 목소리, 하루 장사를 마치고 함께 먹던 라면 한 그릇의 행복. 아침 6시 반찬이 완성됩니다. 연희는 능숙하게 반찬들을 포장하고 리어카에 싣습니다. 만섭 회장이 리어카를 끄는 것을 도맡습니다. 처음에는 연희가 만류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동네 시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합니다.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옷 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부릅니다. 연희의 가게는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좌판입니다. 오래된 천막과 간이 테이블,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2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연희의 반찬은 맛과 정성으로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가게 한쪽에 서서 손님 응대를 돕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조금씩 손에 익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니 어쩐지 무게감이 다릅니다. 손님들 중에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희의 친척이거나 고용한 알바생이겠거니 짐작할 뿐입니다. 점심 무렵 가게에 진상 손님이 나타납니다. 50대 주부로 보이는 여자가 깍두기를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어제 먹은 것보다 못하잖아. 연희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다른 반찬을 권하지만 여자는 막무가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만섭 회장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손님, 이 반찬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든 사람 마음이 아프지요. 그의 말투에는 수십 년간 사람을 다뤄온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결국 말없이 돌아섭니다. 연희가 감사의 눈빛으로 만섭 회장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손님들에게 항상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편에 서서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새삼 느낍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추고 두 사람이 내립니다. 첫째 아들 진구와 그의 아내 미영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진구가 연희의 가게 앞에 서더니 주위를 둘러봅니다. 만섭 회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이미 진구의 눈에 띈 후입니다. 진구가 다가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다며? 연희가 당황하며 대답하기 전에 미영이 끼어듭니다.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 어디 있어요? 회사 망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페이크죠? 아버지가 진짜 빈털터리일 리 없잖아요. 연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그런 비자금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영은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버지가 여기 숨어 계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빼돌린 게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모여듭니다. 만섭 회장은 숨은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슬픔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돈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진구가 연희를 밀치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아버지, 나와 보세요. 숨어 계신 거 다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연희가 몸으로 가게를 막으며 말합니다. 형님, 아버님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셔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계신 거예요? 비자금 같은 건 없어요. 미영이 연희의 팔을 거칠게 잡습니다. 너 지금 우리 바보로 아는 거야? 회장님 집에 빌 붙어 있으면서 나중에 재산 다 챙기려는 거 아니야? 형편 어려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섭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아들 부부 앞에 섭니다. 진구와 미영이 잠시 멈칫하지만 곧 표정을 바꿉니다. 아버지, 거기 계셨군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회사 돈 어디에 숨겨 놓으셨어요? 아들의 질문에 만섭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미영이 조급해집니다. 아버님, 저희도 사업 때문에 급해서 그래요. 아버님이 숨겨둔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태도에서 며칠 전 문전박대하던 냉정함은 사라지고 대신 탐욕스러운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만섭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너희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납니다. 진구와 미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결국 부부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갑니다. 그들이 탄 외제차가 시장을 빠져나갈 때 뒤에 남은 것은 어수선한 분위기와 씁쓸한 침묵뿐입니다. 연희는 흐트러진 가게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칩니다.
만섭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돕습니다.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만섭 회장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중심에 자신의 핏줄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옥탑방에 도착하자 어린 수아가 뛰어나와 엄마와 할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줍니다. 만섭 회장은 손녀를 안아 올리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탐욕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겠다고. 밤, 만섭 회장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추함과 아름다움, 탐욕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확실해지는 한 가지를 느낍니다. 연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하지만 오래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섭 회장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은 아닐까? 이 친절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서 의심과 신뢰가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릅니다. 만섭 회장은 달을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연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연희야, 괜찮다. 같이 가자. 아니에요. 아버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제발 좀 쉬세요. 연희가 집을 나선 후 옥탑방에는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만섭 회장은 좁은 방 안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그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70평생 편안한 삶에 익숙했던 그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육체 노동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방 안을 둘러봅니다. 작은 책꽂이에는 연희가 읽는 듯한 육아 서적들과 요리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창가에는 수아가 그린 그림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엄마와 자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만섭 회장의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옆 작은 서랍장에 멈춥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고 그 틈 사이로 서류 봉투 하나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합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투 위에 적힌 글씨가 그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유산 상속. 만섭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봉투를 꺼내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속, 유산, 재산 같은 단어들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연희마저 결국은 다른 자식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모든 친절과 배려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일까요? 만섭 회장은 주저앉듯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그러나 한번 싹 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연희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다른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자신을 챙겨준 것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것도, 시장 일을 돕게 해준 것도 모두 계산이었던 걸까요? 만섭 회장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어 연희가 돌아옵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오늘 장사가 잘 됐다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섭 회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는 연희의 눈을 피하며 짧은 대답만을 합니다. 연희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만섭 회장은 그저 피곤하다고만 말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섭 회장은 연희와의 대화를 최소화합니다. 시장 일도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연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것인지 되돌아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만섭 회장은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평생 사람을 믿어왔고 그 믿음 덕분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었던 연희마저 같은 부류였다면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느 날 밤 수아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만섭 회장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맨날 슬퍼 보여요? 만섭 회장은 말문이 막힙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수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접힌 종이 한 장입니다.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엄마, 자신, 그리고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설명합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만섭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조그만 균열을 냅니다. 그러나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박노인에게 연락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털어놓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만섭아, 자네가 직접 물어보면 안 되겠나? 지레짐작으로 사람 마음을 단정짓는 건 위험하네. 만섭 회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연희는 시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에 점점 지쳐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자 울음을 삼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느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를 챙기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섭 회장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연희가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봅니다. 연희는 낡은 앨범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 앨범에는 진호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만섭 회장은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연희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아버님, 마음이 다친 것 같아 걱정된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서랍에서 본 서류 봉투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 봉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섭 회장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섭 회장은 결심합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연희를 좀 더 관찰해 보기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 진심을 확인하겠다고.
그러나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입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119조?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수아야,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만섭 회장은 아침부터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연희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노인.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만섭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 이상,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상태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연희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수술비라니. 지금 그녀에게는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웁니다. 다음 날 만섭 회장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가능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연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녀는 일단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연희는 먼저 장남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합니다. 지금 저희도 어려워요? 아버지가 회사 망하게 해서 저희까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전화가 끊깁니다. 연희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도 연락해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돈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며느리가 돈 노리고 아버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연희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립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마련하기로. 먼저 은행을 찾아가지만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보지만 그녀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선뜻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뛰어다녔지만 모인 돈은 고작 200만 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는 재촉이 옵니다.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더 늦으면 위험하다고. 연희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자신이 사는 옥탑방의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연희는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주인은 난색을 표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고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연희는 무릎까지 꿇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집주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수락합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 일주일 동안 연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간호합니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도 자지 못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날이 초췌해져 갑니다. 만섭 회장은 중환자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 그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장남이 전화를 끊었다는 것, 다른 자식들도 모두 외면했다는 것,
오직 연희만이 자신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 그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연희를 의심했습니다. 유산을 노린다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의 의심과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아버지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적 이득도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으면서. 어느 날 밤 연희가 잠깐 깜빡 졸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만섭 회장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켜집니다. 거기에는 보증금 해지 요청서와 수술비 납입 안내 문자가 띄워져 있습니다. 만섭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는 목숨을 다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살아서 이 자리를 걸어 나가겠다고. 마침내 수술날이 다가옵니다. 연희는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 수술비를 납부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만섭 회장이 연희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으실 거라고, 걱정 말라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연희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도 저축한 돈도 모든 것이 수술비로 사라졌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만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의사가 나와 연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한참을 웁니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병실로 옮겨진 만섭 회장은 천천히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의 곁에는 연희가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만섭 회장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감사가 채워집니다. 아버님, 이제 좀 드세요. 미역국이에요? 연희야, 내가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섭 회장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아와 시아버지를 돌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섭 회장은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서류 봉투입니다. 연희의 진심을 확인한 지금 그는 그 봉투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면 직접 확인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만섭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옥탑방 서랍에서 유산 상속이라고 적힌 봉투를 보았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희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봉투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진호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시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시면 공기 좋은 시골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시골의 요양주택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요양시설 및 주택 정보 팜플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이라는 글씨는 연희가 잘못 적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적으려던 것은 여생 상쾌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제목을 메모해 둔 것인데 급하게 적다 보니 글씨가 흘려져서 유산 상속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만섭 회장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토록 괴로워했던 의심이 이렇게 허무한 오해였다니.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연희는 오히려 시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그 봉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 같다며 진작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만섭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연희에게 사과합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의심했다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연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팜플렛들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연희가 시아버지께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면 공기 좋은 곳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수아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가족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만섭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숨을 삼킵니다. 이 며느리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원했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넘쳐 흐릅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섭 회장은 연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이 퇴원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만 시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더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만섭 회장은 박노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박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자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군. 만섭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섭 회장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노인을 통해 법률 고문에게 연락합니다. 가짜 파산 연극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장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진정한 가족에게 모든 것을 남기기로. 병원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만섭 회장은 따뜻한 빛을 받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그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려 합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황금유통 본사 로비가 술렁입니다. 몇 달 전 파산설에 휩싸여 모습을 감추었던 이만섭 회장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병색이 완전히 가셨고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소문과 달리 회장님은 건재했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섭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십 년간 바라보았던 서울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느끼는 감정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이미 소식을 들은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첫째 아들 진구와 며느리 미영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빈털터리가 아니었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보인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섭 회장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의 앞에 법률 고문과 공인회계사가 자리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률 고문이 설명을 시작합니다. 몇 달 전 터진 소송과 파산설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고, 회사와 회장의 자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회의실에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입니다. 진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미영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섭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칠순 잔치에서 받은 서류들, 첫째 집에서 당한 문전박대, 시장에서 비자금을 추궁하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를 끊어버린 일. 하나하나 언급할 때마다 진구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만섭 회장의 말이 이어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등을 돌렸는지 똑똑히 보았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자신의 핏줄은 돈보다 연했다고. 진구가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용서를 빌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섭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막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이 걱정되어서인지 자신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고. 그 말에 진구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만섭 회장은 법률 고문에게 서류를 내밀도록 합니다. 새로운 유언장과 자산 배분 계획입니다. 그는 장남 진구에게 주기로 했던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모두 회수한다고 선언합니다. 진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도 변경한다고. 앞으로 황금유통의 경영에서도 손을 떼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구 부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미영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만섭 회장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자신이 쓰러져 있을 때 전화를 끄는 것은 누구였느냐고, 빈털터리 아버지를 문전에서 내쫓은 것은 누구였느냐고.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구 부부가 회의실을 나섭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려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만섭 회장은 그들을 보내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언젠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홀로 남은 만섭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려야 했던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박노인이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랜 친구 곁에 섭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만섭 회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마을에 새로 지어진 2층 집이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고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섭 회장이 연희와 수아를 위해 마련한 새보금자리입니다. 만섭 회장은 요즘 매일 아침 마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 보내던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입니다. 그는 텃밭에 물을 주고 연희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수아와 함께 동네를 산책합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입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반찬 가게를 하지 않습니다. 만섭 회장이 그녀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만섭 회장이 그녀에게 배운 것입니다. 받은 것은 나눠야 한다고. 어느 날 만섭 회장은 연희를 데리고 서울로 향합니다. 황금유통 본사 빌딩 앞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황금나눔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만섭 회장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을 연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만섭 회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한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그의 시선이 연희를 향합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6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고 시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만섭 회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연희와 수아를 자신의 법적 가족으로 정식 등재했다고. 연희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만섭 회장의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아 역시 정식 손녀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며칠 후 진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처분 이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직접 땀 흘려 일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어딘가 겸손해졌고 차분해졌습니다. 만섭 회장은 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짓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기는 이르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나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황금나눔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어려운 형편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생필품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연희는 직접 현장을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전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섭 회장과 연희, 수아가 마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수아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좋아요? 만섭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납니다. 만섭 회장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립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 했다고. 돈보다 귀한 사람의 마음을 찾았다고.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바람이 불어와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마치 아내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연희가 차를 내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만섭 회장은 생각합니다. 황금 지팡이의 진정한 힘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힘은 이제 연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집 암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진호가 웃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만섭 회장은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합니다. 내 아내와 딸을 잘 지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섭 회장의 마지막 선택은 끝났지만 그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황금보다 빛나는 사랑과 함께